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로 KTX 승무원과 전교조 등 재판 당사자들의 판결 불복 움직임이 일고 법원 내부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생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미북 회담 장소로 센토사 섬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도 싱가포르로 파견돼 현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에게 폭언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재소환됐습니다. 교육부는 한진그룹 장남인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이날의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남 유명치과에서 투명 도장을 한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고소가 줄을 잇자 경찰이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안내문까지 게시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각지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지금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먼저 전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정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던 KTX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다시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과거 대법원 판결이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따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과거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장민성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법정을 기습 점거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또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법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판결의 당사자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전교조 회원들도 당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틀째 판결 불복 시위와 항의로 어수선했습니다. 비공개 문건 전면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이처럼 판결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특별조사단은 재조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후속 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조사 보고서 그리고 정리되어 제출될 개인별 보고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모든 내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생각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명확한 진상규명 없는 섣부른 문건 공개로 사법 불신만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밤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법원 행정처의 일부 권한 남용이 있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출근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고발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불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당초 형사 고발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특별조사단의 태도도 고발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법원 노조도 가세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라! 자동농단, 몸통, 양승태를 구속, 수사라! 구속, 수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에 법원 노조까지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재판 거래로 3건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청와대 비서실로 전락시켰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겁니다. 현직 판사들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해법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국 판사 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헌정 유린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법원 내부 문제를 검찰 수사로 해결하는 데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 건수는 10건에 육박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전현직 대법관의 연쇄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별조사단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김 대법원장이 뒤집으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분석 등 검토 작업에 돌입했지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대법원 입장이 정리되고 난 이유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출범시킨 특별조사단이 뜻하지 않게 사법 불신 파동을 초래한 셈인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법조팀 한우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하 기자. 일단 제가 만나본 판사들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의견들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 판사들은 대체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자중 질환으로 재판부 불신만 키웠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행정처가 남의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다만 조사단이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이 불신만 초래했다면서 조사단을 비판한 겁니다. 자, 이제 하 기자가 방금 언급한 황병하 부장판사, 이분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사법시험 동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잘 아는 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쓴소리를 했군요. 네. 그렇다면 다른 또 의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마치 집안이 망한 것처럼 부끄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명확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당초 특조단이 형사처벌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바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예. 직접 그분들의 목소리로 좀 정리를 그럴까요? 해봤습니다. 예. 네.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는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례는 없는 걸로 이래 봤습니다.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의 입장을 바꾸자 그날 바로 국회에서 안철상 조사단장이 뭐 형사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대법원장의 뭐 위상이 물론 대단합니다만은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모든 결과까지 뒤집어지는 것도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현직 대법원장이 바로 전 대법원장이잖아요.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면 이건 뭐 사상 초유의 일인 건 물론이고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 기자 보기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1,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대법원장 지시로 이틀째 대법원 행정처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법원 내부 비판을 의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열릴 판사 회의 등을 통해서 결론을 보고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 또 사법부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쉽게 치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군요. 예, 한우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말레이 반도의 작은 섬나라이자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싱가포르 남단에 위치한 이 센토사 섬이 유력한 회담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다리가 본섬과 센토사 섬을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만 차단하면 보안과 경호면에서 가장 적합한 회담 장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사전 협상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찾은 미국 실무진이 센토사 섬 내에 바로 이 호텔에 머물고 있고 북한 대표로 온 김창선 일행은 시내에 숙소를 잡았지만 센토사 섬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800m 정도 이동하면 폭 4km 정도의 작은 섬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리조트가 들어선 휴양지입니다. 본섬과 연결된 다리만 막으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호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센토사 섬에 미국과 북한 관계자들이 집결했습니다. 먼저 조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실무대표단이 어젯밤 센토사의 카펠라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이후 카펠라 호텔 측은 기존에 이곳에 묵기로 한 기자들에게 다른 호텔을 예약해 줄 테니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카펠라 호텔이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곳이거나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호텔 측은 오늘 취재진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도 이 센토사 섬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미국 팀의 숙소에서 협상을 벌였을 수도 있지만 미북 정상회담 장소 답사 성격도 겸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창선 부장 등은 센토사 섬과 9km 떨어져 있는 플러턴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조율이 마무리될 때쯤 최종 장소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경우에 대비해서 현지에 직원을 급파했습니다. 대통령이 묵을 숙소와 프레스센터 장소 등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러나 청와대는 오는 7월에 열리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차 간 것이며 이번 미북 정상회담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청와대 행정관급 직원이 싱가포르 현지 출장을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어제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 행정관은 북한 김창선이 묵는 플러튼 호텔과 회담장으로 유력한 센토사 섬을 들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합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숙소와 프레스센터 등을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 3일 전에라도 갑자기 문 대통령의 방문이 결정되면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여부는 미북 정상회담 성과와 연동돼 있다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7월에 있을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전답사 차원에서 파견됐다고 했습니다. 또 북미 회담 또는 남북미 회담 준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북 회담을 마쿠에서 조율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거쳐 뉴욕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도착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가는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며칠 새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기자입니다. 인공기를 달고 베이징 사우드 공항 터미널에 도착한 리무진. 북한 일행들 속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입니다. 베이징서 하룻밤을 보낸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국장 대행과 김성해 통전부 실장과 함께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I know Secretary Pompeo looks forward to being a part of those meetings.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만남을 회담들이라고 말하며 연쇄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무협의에서 풀지 못한 비핵화 등을 놓고 최종談判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북 회담 상황이 꽤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we've seen a tremendous amount of progress over the past few days alone. 남은 관심사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여부입니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판문점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2차 실무 협상은 오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성김 필리핀 주재 대사가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협상 대표로 나서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맞수 간의 협상으로 관심을 모았는데 북한 비핵화와 그 보상으로서의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미국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의 호텔과 판문점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통일대교 앞을 며칠 동안 지키면서 대표단의 동선을 취재해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양 기자, 미국 대표단이 오늘은 판문점을 다녀왔습니까? 네,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단 협상팀은 오전 8시쯤 숙소인 이곳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협상팀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제처럼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호텔을 출발했는데요. 미국 협상팀이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반쯤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오전 10시쯤 실무 협상을 시작해 4시간 정도 이어갔는데요. 미국 협상팀을 태운 외교 차량은 오후 2시 50분쯤 통일대교를 지난 뒤 숙소인 이곳 호텔로 바로 오지 않고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방금 전 호텔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간 실무 협상 결과를 본국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어떻게 교환할지를 집중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성김 대사가 북한에서 반출할 핵무기 리스트를 제시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성김 대사는 내일 출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종 결론은 김영철이 뉴욕에서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 나의 서한에 대한 믿음직한 응답이다. 고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김 부위원장은 뉴욕행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하지만 당초엔 워싱턴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무려 3차례나 변경한 뒤에 뉴욕으로 최종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건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어제 김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에 항공편 예약을 3번이나 변경을 했다면서요. 예, 왜 이렇게 맞습니다. 했을까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은 원래는 어제 오후 1시 25분 워싱턴행 비행기를 예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1시 뉴욕행으로 다시 바꾼 뒤에 다시 오늘 밤 10시 35분 뉴욕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오후 1시에 뉴욕행을 타긴 했는데요.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은 김 부위원장이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미국이 회담 장소를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다만 뉴욕행 비행기를 여러 번 예약을 바꾼 것은 중국 탓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차이나 패싱을 우려한 중국이 김 부위원장과 접촉하고자 붙잡아 놓고 있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가기 위해서 중국 갔는데 예. 우리 얘기 먼저 듣고 가라. 이렇게 붙잡아 놨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에 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특별 지정 제재 리스트에 올라서 미국 여행을 못 하는데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 같은 형태의 공식 방문을 허락하는 관계 부처 간 절차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일시적으로 제재가 풀어진 겁니다. 다만 뉴욕만 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으로 가지 않고 뉴욕으로 가는 이유는 예. 뭡니까? 자, 이게 보면은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은 그동안 비교적 자주 뉴욕을 방문했었는데요. 작년 9월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었고 예. 2011년에는 김계관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뉴욕에서 미국과 회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미국의 의도 탓도 있습니다. 이 수도인 워싱턴이 이 정치적인 상징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적대 관계에 놓인 국가의 인사들이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강 기자 말을 들어보면 예. 김 부위원장이 뉴욕만 다녀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제재를 풀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트럼프를 만나겠다면 워싱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워싱턴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달린 문제 같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과 5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2차례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기 때문에 만약에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이라면 워싱턴 방문이 가능한 일입니다. 김 부위원장에 앞서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군복을 입은 채로 2000년 10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면 워싱턴으로 가야 하는데 미 국무부 대변인이 뉴욕 이외에 다른 곳을 가려면 추가적인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힌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에서 어떤 형태라도 회담을 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 한 치과병원 고소인을 위한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고소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투명 교정으로 유명한 서울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작용이 생겼거나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급증하자 경찰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이례적으로 고소 안내문을 내건 겁니다. 윗니빨이랑 아랫니빨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부딪히면서 계속 갈리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이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27,000명을 넘습니다. 고소인은 오늘까지 250명을 넘겼습니다. 환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병원장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부정교합 등은 부작용이 아닌 자연스러운 치료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장치가 중단이 되면 씹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씹는 압력에 의해서 쓰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중간 그 위치에서는 일시적으로 부정교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투명 교정 방식 자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만취한 20대가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택시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택시에 타고 있던 3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방향을 바꾸더니 비틀거리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놀란 운전자가 간신히 충돌을 피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 27살 노모 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와 54살 조모 씨가 몰던 택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탔던 38살 김모 씨가 숨지고 노 씨와 조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노 씨는 고속도로에서 7km 가까이 역주행하다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덕평 IC 마이너스 1.6km 전이거든요. 양지터널까지 해가지고 6.9km.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75%였습니다. 노 씨는 수원에서 술을 마신 뒤 30km 넘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노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택시 승객 김 씨는 주말 부부를 하며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하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 그럼 그동안은 이런 대책들이 없어서 매맞는 소방관이 끊이질 않았던 걸까요? 포커스에서 과거를 찬찬히 짚어봤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술 취한 여성이 시비를 겁니다. 저희 지금 촬영 중이에요. 어디가 횡설수설하더니 머리를 때립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난 1일 고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한 뒤에도 여전한 구급대원 폭행.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까지도 저희가 공동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왠지 낯이 익습니다. 소방경찰이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 폭행한 사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9년 전 2009년 소방방재청이 냈던 보도자료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 단 한 건. 그나마 소방관 개인이 낸 겁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불쌍하잖아요. 총대를 좀 맨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건가요? 네. 조직이 나서기 전에 제가 솔선수범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모욕적인 그 폭언과 폭행이. 앞서 소방청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폭행 장면을 체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100% 지급하겠다. 이미 지난해 계획했지만 지켜지지 못한 대책입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시죠. 혼자 있던 대원이 폭행을 당합니다. 운전석에 있던 다른 대원이 달려와 막아보지만 일은 벌어진 뒤입니다. 일선 대원들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급차 3인 탑승을 꼽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작 3인 탑승률은 지난해 전국 평균 절반도 안 됩니다.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이 권장은 이제 본부에서 하지만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못 들으니까 되게 자주 바뀌어요. 타는 인력들. 일이 터질 때마다 쏟아지는 대책들. 이번엔 달라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한옥호텔 로비를 위해 공무원에게 7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경찰이 1년여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 전 고문이 이 공무원의 비리를 감춰주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11월 서울 중구청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임모 팀장의 계좌에서 수상한 돈 7억 5천만 원이 발각됩니다. 임 팀장은 서울시 감사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임 전 고문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3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임 전 고문은 임 팀장을 알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호의로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인은 이해를 못하지만 본인 세계에선 이런 일이 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 전 고문이 돈을 주지는 않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4년 동안 6천만 원에 그쳤고 개인 채무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입니다. 소환 조사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경찰 조사 결과 중구청 임 팀장은 이른바 허가방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1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6억 원의 출처는 입증되지 못한 진술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 전 고문이 돈을 준 게 아니라면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재벌가 맞사위가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임 팀장의 비리를 감쌌는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삼성그룹과 관계 있는 회사인 것처럼 속여 120억 원의 투자금을 뜯어낸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주로 60, 70대 노인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중장년들이 한 남성의 강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되겠죠? 근데 카드가 할 수가 있어요. 65살 김모 씨가 이른바 만능 포인트 카드를 홍보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다단계 업체를 설립해 회사 이름에 삼성을 붙이고 푸른색 타원형 로고도 모방했습니다. 삼성 관계사인 것처럼 안심시킨 뒤 여기에 투자하면 연금처럼 수익금을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평생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 수수료의 이익이 전부 다 여러분한테 다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3에서 12%씩 적립된다는 만능 포인트는 가짜 홈페이지에 수작업으로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유사수신에 피해본 투자자는 2,100명, 피해액은 126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60, 70대 어르신들로서 추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현혹시켰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간부 12명을 체포하고 대표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대표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 사무실에는 반환금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투자자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계좌에 남은 돈은 60억 분. 경찰은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엔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입니다. 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수십억 원을 뜯어냈는데 가짜 법무부 공무원을 내세워서 믿음을 샀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 정부청사 내부에 있는 카페, 66살 김모 씨가 교도소 식자재 납품 사업에 대해 열심히 설명합니다. 법무 입장에서는 그런 거가 전혀 고려 대상이 없는데 보관창고에다가 좀 갖다 놓고서 거기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말투를 봐선 법무부 간부 같지만 아닙니다. 78살 김모 씨가 아는 동생에게 공무원 연기를 시킨 겁니다. 김 씨는 유통업을 하는 35살 이모 씨를 정부청사로 불러들여 이 가짜 공무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도소 식자재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역시 가짜였습니다. 김 씨는 주택가 2층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실제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입금자란에 실제 교도소명을 적은 뒤 투자자 이 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 의심을 피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 씨는 김 씨를 믿고 7달 동안 139차례 43억 원이나 보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납품을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법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김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프로야구 넥센의 선수 트레이드 뒷돈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선수를 내주고 몰래 받은 돈이 130억 원이 넘었고 SK를 제외한 모든 구단이 연루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넥센과 트레이드를 하고 이른바 뒷돈 거래를 한 구단은 총 8곳이었습니다. SK를 제외한 모든 구단이 연루됐는데 이들 구단이 넥센에게 준 액수가 무려 13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작은 2009년이었습니다. 넥센은 당시 이태근, 장원삼, 이현승을 각각 LG, 삼성, 두산으로 트레이드했습니다. 당시 KBO에 이들 구단이 신고한 트레이드 금액은 55억 원이었는데 조사 결과 2배에 가까운 103억 원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넥센은 올해 1월까지 23번의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12번의 트레이드에 이면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구단별로는 롯데가 41억 원을 넥센에게 몰래 건네 가장 많았습니다. LG가 28억 원, 두산이 2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9년 동안 9개 구단이 거짓 발표를 해왔던 겁니다. 불명스러운 일로 정말 여러 팬들과 KBO 관계자분들 깊이 미안하다는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인 작업을 한 뒤 이들 구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단주가 횡령으로 구속된 데다 주력 선수의 성폭행 사건 연루에 이어 이번 트레이드 파문까지 넥센발 추문이 우리나라 제1의 프로스포츠 프로야구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울산 지역에는 5월의 때 아닌 우박이 10분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지름이 최대 3cm에 달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당과 화분에 우박이 쏟아집니다. 강풍을 탄 우박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칩니다. 우박이 자동차 앞 유리와 앞니까지 덮치며 운전을 방해합니다. 오늘 낮 3시쯤 대구 일부 지역에 10분 가까이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큰 것은 지름이 3cm에 이릅니다. 천둥번개에 기습폭우도 내려 일부 도로는 한때 침수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자두와 사과 열매가 우박에 맞아 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축구장 270개 면적에서 우박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열매 피해를 많이 입죠.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스 나버리거나 이렇게 되니까 상품성이 다 없어지는 거죠. 낮 4시 반쯤에는 울산에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지름 1cm짜리 우박이 5분 가까이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거기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우르르 쏟아졌거든요. 애가 맞고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기상청은 30도 가까운 땅 위 공기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5km 상공의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우박이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이틀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재조사에 나서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관세청, 법무부, 국토부,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 셈이 됐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재소환됐습니다. 15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씨는 동영상에 찍힌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경찰은 11명 피해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이 이사장의 주장을 확인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도 20년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0년 전 교육부는 조 사장이 미국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한 채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한 것은 편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75학점 이상이 되어야 편입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 경영학부 학과장께서는 편입학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5명 내외 조사관을 파견해 당시 판단과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아들까지 교육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재벌가 일가족 5명 모두가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가 아니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대한항공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지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에 휩싸인 대한항공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 3차 회의에서 대한항공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자산 가치가 이제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금 운용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사안이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항공이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 장관은 경영권 간섭이나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 장관의 제안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곧 대한항공의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추진합니다. 운용위는 또 대한항공 경영진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12%,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최근 대한항공의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검경과 관세청, 법무부에 이어 이제 국민연금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사실상 정부가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평화를, 한국당은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윤태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한 평화철도 111이라는 유세 차량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등 유세단은 만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했습니다.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밥이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민주당은 남북 평화를 방해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로 힘겨워하는 정부 여당에게 한 석이라도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년간 현 정부가 한 일은 정치 보복과 남북 쇼밖에 없다며 경제 살리기를 주장했습니다. 선거 슬로건도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입니다. 1년 동안 살기 좋아졌으면 1번, 살기 나빠졌으면 2번, 내 자식이 취직이 잘 됐으면 1번, 내 자식이 취직 안 됐으면 2번.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구, 박주선 공동대표는 전북을 찾아 각각 보수개혁과 국민통합을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호남에서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6.13 지방선거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각 후보들은 오늘 밤 자정부터 민생 현안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어제 한 방송사가 주최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 여배우의 과거 스캔들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과거에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전화통화 내용까지 오늘 공개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여배우 스캔들을 질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여배우를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가 얼마나 만났냐는 질문을 받고는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여배우와의 만남이 있었음을 어제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밝히는 데 한계가. 지난 2016년 1월 여배우가 성남총각과의 불륜을 주장하자 이 후보는 요새도 마약을 많이 하냐며 반박한 사건을 다시 언급한 겁니다. 여배우는 당시 오후 6시쯤 갑자기 아무 관계가 아니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는 여배우가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여배우와 해당 인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나가 페북에 올리고 뒷부분은 저쪽에서 받는 걸로 할게. 오케이. 지금 이렇게 빨리 안 하면 지금 난리 났어. 빨리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문자 좀 보내줄래? 그거 좋은. 이 후보 측은 해당 통화는 친한 누나 동생 간에 조언을 한 것일 뿐 이 후보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벨기에에서 교도소 수감 중에 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총격 테러를 가해 경찰과 시민 그리고 범인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전날에도 수감 동료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총성이 잇따르고 놀란 시민들이 다급하게 대피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긴박하게 울리고 거리에는 경찰관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벨기에 동부 리에주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29일 오전 10시 30분쯤. 36살 남성이 순찰 중이던 여성 경찰 2명을 등 뒤에서 흉기로 찌르고 경찰 총을 빼앗아 경찰과 인근 남성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C'était tellement trash que, enfin, je sais pas, quand on est arrivé, au fait, j'ai entendu 2 coups de feu et j'ai vu une personne par terre et moi je pensais que c'était peut-être des SDF parce qu'ici dans Liège, je sais pas, des SDF par terre ou quoi et je suis venu. 이후 범인은 인근 고등학교로 들어가 여직원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마약과 폭력 정파로 수감 중이었던 범인은 외출을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총격으로 범인과 경찰 등 모두 4명이 숨진 상황. 범인은 또 범행 전날 밤에 함께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Nous osons nier les policiers, une des mains d'elle, essaye Allah Akbar, et des mains des killers kill two police. 벨기에에서는 재작년 3월 공항과 지하철역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승객들이 비행기를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한데요. 한 승객이 폭탄이 있다고 농담을 한 겁니다. 탈출 과정에서 11명이 다쳤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수파디오 공항. 비행기 날개 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이들은 차례로 날개에서 뛰어내리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오후 6시 40분. 승객 189명을 태우고 자카르타로 향하려던 인도네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탈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가방에 뭐가 들었냐는 승무원의 질문에 폭탄이라고 대답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승무원의 통제를 무시한 채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경찰은 11명이 다쳤고 일부 승객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해 기내와 화물칸에 실린 짐을 모두 확인했지만 위험물은 없었습니다. 폭탄 발언을 한 사람은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가던 26살 남성으로 경찰은 왜 이런 농담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지난 26일 입적한 무산 스님의 영결식과 답이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평소 낮춤과 비움을 실천했던 큰 스님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갔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장작 더미가 타오르자 불자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되냅니다. 강원 고성군 건봉사에서 진행된 무산 스님의 답이식. 불자 1000여 명이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사랑과 자비로 스님을 기억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선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매력이라는 것은 철저한 사랑과 철저한 자비심으로 이렇게 갑자기 열반하셨다 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앞서 신흥사에서 엄수된 영결식에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설악의 주인이 정멸에 드니 산은 슬퍼하고 골짜기 메아리는 그치지 않는다고 애도했습니다. 무산 스님은 필명 조호현의 시인으로 활동하며 한글 선시의 개척자로 불렸습니다. 입적을 예감하고 남긴 임종계는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낮춤과 비움으로 살았던 스님은 시처럼 사라져 세상을 떠나는 정멸에 들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지난 2008년 경영난에 몰린 미국 GM이 맨 먼저 위스콘신주 이 제인스빌의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주력 생산 차종이었던 SUV 판매가 부진했고 생산성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담배를 피우고 점심에 술을 마신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만 4천 가구가 사는 작은 도시 제인스빌에서 그날로 일자리 9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90년 된 GM 공장 덕분에 대대로 넉넉한 삶을 누려온 주민들에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었죠. 그로부터 5년 뒤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제인스빌의 변화를 추적한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는 한 기업이 사라진 뒤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도시들을 떠돌면서 제인스빌 집시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불면증 환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GM 군산 공장이 내일 문을 닫습니다. 지난 1996년 대우자동차가 누비라 생산을 시작한 지 22년 만입니다. 한때 12,000명을 고용하며 군산 수출의 절반을 도맡았던 군산 공장은 내수 부진과 유럽 수출 중단으로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2010년대 초반 8% 선이던 인건비 비중은 크게 뛰었고 회사 사정은 반대로 급속도로 기울었습니다. 그 책임은 노사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시절 오바마가 제인스빌 공장을 방문해서 연설했습니다. If our government is there to support you, this plant will be here for another 100 years. 예, 100년. 그러나 10달 뒤에 이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임스 빌이 고향이자 지역구인 정계 실력자 폴 라이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부와 군산시, 노조 역시 군산공장 폐쇄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치 아니라 그 어떤 힘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경제란 바로 그런 것이죠. 내일로 문을 닫는 군산공장뿐 아니라 한국 GM 전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군산공장이 언제 또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5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였습니다. 네, 오늘 남부지방은 날씨가 요란했습니다. 대구는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나 우박이 종종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모레는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또 자외선이 강해지는 계절이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다행히 좀 내려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만 이 수도권 지역으로는 오전 한때 조금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4도, 충주 13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창원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동해 22도, 울산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이제 기온이 내려가도 26, 7도 선입니다. 더운 날씨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